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1회 동안 우리 이제 형법 담당하게 된 오지환 선생님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객관식까지 해야 될 때는 상당히 좀 길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빠지고 이제 사례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객관식에서 나올 만한 거는 빼고 주관식에서 사례로 등장할 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형법은요, 기본적으로 좀 법원직의 특징이 이 학설을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아예 안 내진 않고 그래서 가끔 이제 판례 외에 학설도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쓰면 좋죠. 쓰면 좋은데 능력이 안 된다. 그럼 판례만 외우셔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 영역에서 강론 쪽을 좀 많이 내요. 강론 쪽. 그래서 좀 이론적인, 당연하죠. 총론 쪽을 가야 이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강론 쪽을 좀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좀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낼 때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근데 뭐가 나올지는 잘 몰라. 제가 이제 운 좋을 때는 모의고사 되면 똑같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쩔 때고요. 그럴 때면 미치도록 막 똑같은 거 나와 놀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운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막 희한한 데서 좀 찾아서 내. 저도 딱 보면 이 판례 뭐야? 그럼 공부 막 게재 되는 그런 판례, 되기 전 판례도 시험 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2차 사례에서.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 잘 모르는 거 나왔을 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 좀 맞춰 갈 수는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학원을 올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 걸 찍어서 뭐 공부를 할 건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총론도 어쩔 수 없이 이론적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안 나온 적은 없으니까 가끔 막 이상한 것들 내요. 그래서 당황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좀 강의는 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할 때 총론 쪽은 좀 어려울 거고 강론 가면 좀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양이 좀 많은데 그래 좀 활극이 넘칩니다. 막 피가 튀고 막 돈 뺏고 때리고 막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강론할 때 여러분들 이제 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을 때 나 어디까지 했냐? 나 어제 강도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강도 야 강도밖에 못했어? 저 뒤에 막 공갈도 하고 뭐 또 하고 해야지. 그럼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불안하니까 알겠죠? 형법할 때는 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민사하다가 이제 형사로 딱 넘으면 마인드가 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며칠간 좀 머리가 멍할 겁니다. 민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 대 개인 해서 이제 특히나 범죄 저지른 놈들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는 그런 쪽이라서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리고 민사는 좀 조용하잖아. 그리고 돈 내놔 싫어 뭐 이런 건데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좀 세게 갑니다. 세게 가서 좀 아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형법에 이어서 형소 가는데 솔직히 형법은 형소 없죠? 없는데 근데 이제 형소는 또 조금 달라.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없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짐선이 재밌으니까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형소가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형소 한번 올려놓으면 되게 편한 과목이에요. 절차법이라서 여러분 막 민소하면서 그 다수당사자 하면서 미치려고 그랬잖아. 막 고필공, 유필공 뭐 쟤들 뭔 소리야 막 하고 저 우리나라 얘기 맞나 싶고 막 그러잖아. 형소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해봐야 공범인, 공동피고인 아니고 뭐 공범 아니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려운 건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법, 형소, 그다음에 행정법 배우는데 행정법 그 행정법은 체계가 없는 과목이라서 왜냐하면 잡다한 걸 막 묶어놔가지고 이게 딱 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 같으면 뭐 거래안전 실체는 우리 쪽이구나 참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정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 체계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행정법도 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좀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런 쪽 위주로 좀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좀 다시 잡으시고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끝까지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냐 일부러 물어본 게 매년 제가 하지만 그 성실도가 여러분 결국은 공부가 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그 세 자릿수는 되잖아. 101이라도 되잖아. 100이라도 되고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궁뎅이로 하는 게 궁뎅이로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타직렬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힘든 데가 그 공무원으로 따지면 교정직렬하고 일반경찰이에요.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어. 중학교 이후로 책상에 앉은 적이 별로 없대. 근데 그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일단 나중에 좀 감이 잡히면 체력 그리고 무서운 게 우린 좀 막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외워버려 막 다. 그래서 막 맞춰요 막. 이제 객관식이니까 되긴 하지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변호사 시험 이제 계속 두 타임씩 해서 이제 두 반이어서 계속 하다 왔는데 계속 이제 답안 채점도 해주고 그랬는데
잘 안 외워지나 봐.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은 자꾸 있는 판례를 자기 마음대로 좀 바꿔. 그게 판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채점도 하고 막 그런 거 할 건데, 그때 판례를 그대로 복붙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핵심 문구 뭐 그대로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사람, 제가 봐도 놀라는 사람, 혹시 보고 썼냐? 아니래, 외웠대.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확확 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법원직렬에서는 학설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판례를 누가 핵심 문구 그대로 박아 넣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등락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해하면서 외우신 것도 방법인데,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 공부 오래 한 사람은 자꾸 바꿔서 더 이상하게 돼. 점수가 안 나와. 자기는 판례 썼대. 제가 채점은 판례 쓴 게 아니거든. 자기 생각을 썼지. 판례에 대한 자기 견해를 썼지 판례를 그대로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잘 이제 얼마 안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이해해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핵심 문구 그어주면 그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누가 점수가 좋아요? 그 친구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 수능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긴 한데 어쨌든 학력고사에서 수능 본고사까지 봤던 사람인데, 여하튼 그때도요 수석은 누가 한 줄 아세요? 재학생들이에요. 되게 웃기죠. 왜냐면 재수나 삼수생들 그 친구들이 수석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재학생들이 주로 수석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그렇게 깊이 있고 많이 하는 것보다 나올 거 위주로만 딱 한정해서 공부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는 게 많아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시험 나올 것만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 강사하려고 준비를 했던지, 제가 강의하다 보면 물론 이제 주관식 쪽도 있지만 그 공부하다가 만든 것들이 꽤 있어요. 자료들이 제 책에도 이제 반영되고 그랬는데 미친 거지. 수험생이면 수험생답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거 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 안 걷게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 성실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해되는 한데 일단 외워보세요. 나중에 되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모른 채 합격해도 돼.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할 거 아니면 모른 채 합격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법행 이제 딱 등록할 때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벌써 이제 전환점을 넘었잖아. 우리가 민사 끝나면 민법, 민소 뭐 이런 거 다 거의 다 했으면 거의 반절 이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벌써.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특히 덥잖아요.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려운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하하,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이제 한 명 남으면 강의 안 해버릴 거야. 휴강해버릴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들 나오셔서 최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 3일에 한 번이라도,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다이어리 있다 쓰던지 해서 자기 생활을 한번 점검하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거 해서. 그래서 그 의지를 꺾지 말고 가셔야지만 합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몇 명 뽑아요? 알잖아. 그 사람들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생각을 하려면 얼마나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저 친구 쉬네? 빠졌네? 내일은 내가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인강 들어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좋지. 집에서 탁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시간이 좀 남네? 또 배속이 되니까 이거 좋은데? 한 3일만 지나봐. 점점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멀어지고 환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의 특징은 막 1년 지났어도 환불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딱 보면 갑자기 1년 전 거예요. 그래서 헉하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뭘까요? 마음이 좋은 학원이야. 다른 데 그런 거 없거든. 우리 학원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5개 학원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끝나는 날까지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솔직히 포기도 빨라요.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그거야.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금방 빨리 또 끝낼 수가 있어. 근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미진하게 했어. 그럼 내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그럼 10년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이제 10년은 옛날 40대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에 지금 유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나는데 예전 40대는 그랬다니까. 1차 한번 붙었어. 2년 가죠? 떨어졌어. 바로 다음에 잘 안 돼요. 그럼 3년 가. 그리고 이제 또 어쩌고 한 2-3번 떨어지면 그냥 훌쩍 10년 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준홍 선생님 하고 저 막 공부 시작할 때 그 양반 벌써 막 2차 몇 번 봤던 사람이었거든. 우리 형하고 친구라서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 공부할 때 막 처음에 뭐 길도 알려주고 그랬던 분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이제 또 강의사로 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그럴 때 힘들고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이주성 선생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바쁘니까. 저도 이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질문할 거 바로바로 하세요. 질문은 미리 해야지 나중에 지나가면 까먹어요. 네, 처음에 예비순환 때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할 겁니다. 별로 할 게 없는데 나중에 좀 공부가 되고 그러면 계속 질문 좀 하셔서 실강에 제일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점들 좀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 자, 우리 갑시다. 책을 펴보면 맨 앞에 이제 형법이 있는데 또 형법이 뭔가는 알아야죠. 그래도 당연히 형법은 어떤 범죄 성립을 규정하고 있고, 자, 범죄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 뭐가 따르죠? 범죄가 잘한 거예요? 지탄받을 짓이잖아. 혼나야죠. 그래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과 그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 9가지 형벌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런 건 이제 외우려고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순서로 쭉 9가지 형벌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완처분. 그래서 이제 형벌은 직접적으로 이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고요. 보완처분은 장래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장래 재범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자발찌, 전자팔찌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미쳐가지고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마시가 있는 이런 사람들 치료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치료가뭐도 있고 기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궁금하면 나중에 형사정책을 하세요. 그럼 거기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또 그쪽 직렬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형자 들어간 거 다 관련되거든. 그래서 저지른 놈,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교도소 가 있는 것까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교정 쪽은 원래는 옛날에 40대 형사정책을 했는데 형사정책 외에 이제 교정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얼떨결에 우리 출판사에서 어디 쪽에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바쁜데 잠깐만 해주면 돼 했다가 거기도 벌써 4년 됐네. 그래가지고 거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 지식이 많이 늘었어. 형법 형소 갖고 좀 부족했던 게 그걸로 좀 채워진 것도 있어요. 저도. 자, 여하튼 그래서 둘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얘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했잖아. 하고 싶으면 나중에 형사정책 하라니까. 우리는 이제 형벌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형벌로는 우리 이제 객관식에서는 등장하는데 우리 사례에서는 형벌과 그런 거 안 내요. 걱정 말고 그냥 쭉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자, 어쨌든 범죄 성립과 그에 대한 효과로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은 여러분 그 민총에서도 배웠겠듯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나오는 각 범죄에 공통된 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총론이야, 총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범죄 주체, 객체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구성요건 가서 뭐 살면서 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은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의 각 요소, 위법성, 책임 이런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거 말고 원래 혼자서도 잘하지만 여러 놈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이제 공범, 해서 공범론 이런 것도 또 배워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갑이 설마 죄 하나 지은 거 갖고 50점 쓰라고 낼까요?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죄를 여러 개를 저지른다고. 보통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놈이서. 그래서 공범론과 이제 죄수론이 엮이게 되는데 사실 죄수론은요 객관식에서 힘들지 우리 쪽 사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이 죄수론을 잘 못해놓으면 나중에 형사소송에 가서 좀 괴로워요. 형사소송에 가면 이제 동일성이라 그래서 한 세부적으로 한 6군데 나와요. 6군데 나오게 되는데 그게 죄수론과 연결된 거거든. 죄수론과 연결된 거라서 하여튼 그런 것 좀 기본 개념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론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추상적인 거예요. 강론에 있는 각 공통 요소를 끄집어다가 다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얘기해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 책 잠깐 보면 이제 3페이지에서 형법의 의 제가 얘기했어요. 성격 이런 걸 다 객관식용이야. 근데 뭐 때문에 볼 거냐면 저기 우리가 가설적 규범이에요. 만약 네가 뭐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조문이 다 그렇지. 지금 250조 살인죄인데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뭐 처한다 또는 뭐 벌금 얼마 이상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뭐뭐 하면. 근데 이제 우리 도덕 규범이나 종교 규범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것들 이제 규정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저기 보면 써 있으니까 하나는 얘기드릴 게 아니지. 평가 규범, 결정 규범이 나오는데 원래 평가 규범하고 결정 규범이 한 세트고요. 행위 규범하고 재판 규범이 한 세트야. 평가 규범 뭐냐? 입법자들이요. 야, 이런 행위 하면 혼나는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이다 아니다를 평가해 줬어. 그럼 불법을 결의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결정규범, 의사결정규범이라고. 그래서 범죄를 결의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결의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행위규범, 재판규범은 수범자가 누구냐 이거. 수범자. 행위규범, 모든 사람, 일반 국민들 이제 이런 거 하면 되고 안 되고가 법에 써 있구나, 이런 거고. 재판규범은 누구? 당연히 법관이 딱 보고 내 스타일이네, 넌 무죄. 딱 보고 원래리 저식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넌 최고형,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재판규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법은 크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는데 큰 노선입니다.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전체 다 도움이 되니까 얘기 떠드릴게요. 우리 형법 학파가 나온 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도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몇 년? 혹시 아는 사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뭐 대입도 상당히 좀 늦게 갔습니다. 대입도 참 그랬어요. 제가 했잖아요. 마지막 학력고사에서 수능과 본고사 제가 그만두니까 이제 본고사 사라지는. 그래서 대입을 위해 제6어도 2개를 한. 제 마지막이 일본어였는데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 결국 못 갔지만 가까이 있는 학교가 일본어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스 때부터 독일어로 바꾸고 했던 사람이야.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갈 때요. 남들은 고등학교 한 번 다녔잖아요. 저 2번 다녔어요. 2번 다녔어. 재수삼 사수 했는데 미쳤지.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그때는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막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짜증나서 끝까지 했죠. 군대 끌려가느라고 더 이상 못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아들이 물어보면 다 알아. 뭐 제 또 별명이 외우는 것도 좋아했거든. 그래서 국사, 세계사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연도,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거 수능 같은 쭉 하면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서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은 저 고모 전 숫자를 다 외우거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거야.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형법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그냥 막 마녀사냥 했다니까. 가서 왕이, 귀족이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치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주교 찾아가. 해서 쟤 좀 어떻게 없애줘. 나한테 뭐 안 줘? 아이 줄게. 해서 돈 좀 주면 바로 가가지고 뭐 회의를 열어서 제가 마녀다. 막이다. 해서 화형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했더니 아니래. 너의 심성이 이미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막 죽이고 그런 거야. 이런 건 죄형 전단주의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혁명 전에 시민계급이 먼저 생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장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해요.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도요 번역이 안 됐어요. 다 라틴어로만 해서 교회 다닐 때도요 사람들이 막 그 설교할 때도 다 몰라요. 그냥 라틴어로 하는데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면제부 팔아도 그런 줄 알고 성경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필사하고 막 번역하면 다 악마로 몰고 죽이고 그랬었어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더라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이 어쨌든 성경을 이제 안 그게 된 거야. 공부를 제대로 자기 나름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속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일반 평민과 노예에서 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빈부 귀천이 나눠진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잘못됐어. 뒤집자. 그래서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법을 니들을 위해서 만들게.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만들 테니까 우리 밀어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그때 돼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사법은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귀족들 글귀나 안 애들 거기 앉혀놨거든. 그럼 물어볼게요. 초창기에 법관들에게는 재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죠. 안 좋아하던 애들이야. 글이나 그나마 알아서 앉혀놨다니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놈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귀족들 앉혀놨다고 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재량 거의 안 줬었습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은 행정은 어차피 왕족들 관료지 있었으니까 걔들한테 맡기고 이런 식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만들어진 게 이쪽 동네예요. 법부터 형법부터 만든 거야. 이제 여기서 규정된 것만 죄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일반 사람들 처벌하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딱 보면 어떻게 하죠? 재판, 수사 다 골 원님이 하잖아. 그래서 죄인을 들라 하면 이방 옆에서 죄인을 납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주리를 틀라 합친다 하고 막 틀잖아. 그러다 이제 자백을 하면 다 치워라 하고 이제 네 죄를 네가 자백하였으니 그에 맞게 너에게 형을 내리겠다 해서 태형 몇 대 막 이런 식으로 때리고 그랬다고. 이게 무슨 객관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주리 틀고 하면서 다 자백받아내고 그거 가지고 그냥 처벌했는데. 그쵸?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수사 따로, 공소직이 따로, 재판 따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검사가 들어온 거야. 검사가. 그래서 원래 검사라는 제도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형사소송 공부할 때도 느끼겠지만 이제 물론 검사제도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곧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검사는 있을 거야. 검찰이 없어지겠지만. 자, 여하튼 그쪽에 있었을 때 우리 교과서랑 우리나라 검사를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할 때 아니 교과서대로 공부해. 다른 질문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정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긴 거는 정말 필요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도 뭐 청구하고 그럴 때 검사한테 청구하는 게 있잖아.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일부 그 정치 검사들 이상한 놈들 때문에 그 모양이 됐지만. 여하튼 그래서 형법에서요. 처음에 이제 학파가 나온 게 고전 학파인데 그게 이제 객관주의를 중요시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 막 이 무렵 근대 넘어올 때 다 뭐예요? 사람 마음에 악마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평가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행위와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 범죄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참 신기해. 이제 의사, 그러니까 초창기는 여러분 철학자하고 종교학자들이 범죄학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의사하고 과학자들이 범죄자들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좀 달리 보이거든 일반인과. 그래서 그 특성들을 막 고려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시 주관주의 범죄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근대학파로 넘어. 근대학파. 이 근대학파가 바로 자연과학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소질과 환경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객관주의가 좀 밀려. 그러다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절충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학파는 객관주의의 기운,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도 기본은요 객관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범죄 의사 그런 거를 이제 초점을 두고 좀 처벌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크게 객관주의, 주관주의. 근데 우리는 뭐다? 객관주의가 더 크다. 한 70대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평가 규범이 객관주의와 관련된 거고 결정 규범이 주관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잖아. 객관적으로 평가됐잖아. 평가해놨어. 근데 이런 의사를 가진 거는 주관주의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법의 기능인데 목 아프시겠는데. 자, 이제 뭐 법익보 이런 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기 3번에서 보장적 기능만 잠깐 얘기할게요. 또 궁금해 하려나? 법익보는 그거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뒤에서 나오긴 하겠는데 모든 범죄는요 일정한 법익이 있어요. 모든 범죄는. 살인죄는 보호법익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 절도죄는 소유권 그리고 점유. 형법에서는 점유권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추상적 권리로서의 점유권은 없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쓸 때 보통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막 쓰다가 갑의 점유권을 침탈하였기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유권 없어요. 점유란 말 쓰죠. 근데 가끔 판례가 점유권이란 말 할 때가 있어. 오타에 오타. 착각한 거지. 민사에 있던 판사가 와가지고 아직 그 습성을 못 버리고 막 쓸 때가 있다고. 근데 형법에서는 점유권이란 말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재단체에서 그거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사회리적 행위가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던 질서가 있잖아요. 사회리적 행위가치. 이제 그런 거를 보호하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형법이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될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셨어. 근데 자식 놈이 인사도 안 해. 게임 쳐하고 있고 뭐 유튜브 보고 있어.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랬을 때 이거 형법적으로 해서 저것들 3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때리면 될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도덕으로 종교규범으로 그다음에 가정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원래 들이대면 안 돼요. 그게 형법의 보충성입니다. 안 그러면 그 형법 만능주의예요.
막 아무데나 들이대 다 처벌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긴 하죠. 근데 반대로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무너져요. 그래서 형법 겸업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보충적으로 최우수단성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법익 보호나 사회적 행위가치 보호를 위해서 최소 한 것만 이제 가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 보장적 기능 기억하셔야 돼. 이게 처음에 프랑스 대혁명 할 때 그 시민계급이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공형벌권으로부터 자의적 형벌권으로부터 보호해줄게. 이게 보장적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형사소송에서 그 무죄추징 형법에도 있지만 그 모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요 검사가 져요. 무죄추징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일단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벌을 통해서 침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사실상 모든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어요. 딱 하나 예외 나중에 배우시고. 자, 어쨌든 써있죠.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이런 게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것이 뭐냐면요. 쭉 넘어가셔서 다 넘기세요. 쭉쭉 넘기시고 6페이지에 가면 죄형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래 금방 객관식 할 거면 벌써 한참 더 해야 되는데 넘어가니까 좋다. 자,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자.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자. 그래서 개념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구할 것이니까 종류도 징역인지 벌금인지 정하고 종류 정했으면 그 범위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징역이라면 10년 이하인지 3년 이하인지 뭐 10년 이상일지 이런 거. 그래서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이제 헌법 우리 여러분들 헌법 가면 여러분 헌법 좀 공부 좀 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 해? 패스 해야 되죠? 안 해? 전혀 안 했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헌법 가면 이제 조문에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게 헌법 12조 13조예요. 그게 이제 형법, 형사소송, 특히 형사소송 관련돼서 헌법 관련해서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인데 거기에 몽땅 써 있습니다. 죄형법정도 거기 있어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쭉쭉 가시면서 이제 기능 잠깐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 안전을 보장하고 이제 적극적 일반 예방 나오는데 이런 것도 형법 배웠으니까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형법은요 형벌의 기능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다고 봐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자, 일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일반인들로 하여금 야 법에 이렇게 정해놔서 그런 것도 하면 죽어. 응, 다쳐. 하지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 저지른 애들 보면 저렇게 확실하게 처벌되는구나. 이걸 알면 범죄를 안 하겠죠. 저지르지 않겠죠. 그런 게 일반 예방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면 그게 무슨 예방 효과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준법 의식 막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아직도 중학교 배웠나? 주명도, 협사준, 애반통 해서 국민이 왜 뭐 지켜야 할 9가지 정신이래. 그래서 주명도가요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이지. 주명도, 협사준, 협동정신, 뭐 사명감, 준법의식 뭐 이런 걸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들은 그 애국헌장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막 형들 막 제 사형제 중에 막는데 차이가 좀, 셋째 형이랑도 4년 차이였는데 그 외에는 형들은 더 있었고 가면 맨날 막 집에서 막 그거 외우고 있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그런 거 외우고 있는 거야. 저도 옆에서 같이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더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87년까지는요. 88년도 초반까지 그랬나? 87년까지 그랬나? 가다가요. 5시 반 딱 되면 국기 강화식이 있어요. 모든 차와 사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국기 어디 근처에 다 있어 해서 다 이제 국민을 했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 옆에 그거 막 쭉 나오면서 그거 했다니까. 극장 가서도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국민을 했어요. 일어나서 애국가 불렀어요. 1절 부르고 앉아. 그러면 대한뉴스 하면서 막 전두환 대통령 막 그거 나와요. 한 10분 봐. 그러고 영화 봤어요. 우리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우리도 북한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 이제 어이없는 잡혀갈란가? 아니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좀 어이없는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따지면 그 뭐랄까 국민을 갖다가 그냥 참 그 자신들이 도구로 생긴 거지. 지금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자유와 권리를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막 그 애들한테 암기시켰잖아. 뭔지도 모르는데 암기시키고
뭔지도 모르는데 굳게 그냥 막 경례하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거죠. 그죠? 그런 게 사실은 하여튼 뭐 예방 기능이 있었나 봐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특별 예방은 뭐냐? 특별히 재범 방지. 특별히 재범 방지예요. 특별히 재범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보안 처분 이런 거는 다 사실상 특별 예방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장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알겠죠? 형벌의 기능도 있지만 이제 보안 처분은 주로 특별 예방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뭐냐면 자,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이 있는데 이건 상식이니까 들어주세요. 소극적 일반 예방은 자, 범죄 젖은 애들 막 처벌하는 걸 봐. 그럼 무섭잖아. 그래서 위하라는 표현 쓰다 일본식 한자인데 겁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소극적 일반 예방이에요. 겁줘서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적극적은 자발적으로 보고 아 이게 나쁜 짓이구나. 아 이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일반 예방. 이게 결국은 죄형 법정지와 관련돼 있어요. 범죄와 형벌은 법에 미리 정해놓으라며. 알아야지 이걸 알아서 사람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봐봐요. 성문법주의 또 쭉 넘겨봐요. 로마자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 그리고 또 넘어가시면 명확성 원칙,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 그리고 유추해석에서 엄청 많아. 쭉 넘기시고 마지막이 적정성 원칙. 이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게 되는데 참 안에서 참 좋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할까요? 형벌 불소급 원칙.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 5번째가 적정성 원칙이에요. 실제 우리 사례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가끔 나오는 것이 요게 나오고 요건 나중에 형사소송 가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 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적정성 원칙은 헌법.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형법이 안 나왔어. 그리고 이제 얘가 원래는요 객관식 때 제일 많이 나오거든. 객관식 때 나온다고. 우리 안 나와요. 그래서 훅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도중에 뒤쪽에 가서 한번 이게 언급될 때가 있어. 강론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 소급표 금지 원칙, 형벌 불소급 원칙. 제가 일부러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 외우는 게 좋다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형사소송법이 뭘 규정하고 있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형사소송은 뭐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인을 발견 확보, 증거, 다시 범인을 갑자기 수사의 개념이 뭐더라? 공소 제기 및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 수집 보존하는 거. 그게 수사예요, 수사. 수사를 통해서 범인 잡고 증거 확보해요. 그리고 요 놈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공소 제기를 해요. 그래서 공판에 넘겨서 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 그런 거 다 다시 조사해요. 그래서 유죄 증거 채택해서 처벌을 가는 형벌을. 형법에 있는 걸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순수한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벌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특히 공소시효가 좀 문제가 되는데 공소시효는 우리 형법적 개념도 약간은 있고 절차법 개념도 약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 형사소송에 있죠. 그래서 거기는 일단 소급표 권유칙 대상은 아닌 걸로 봐요. 아닌 걸로 그쪽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계속해서 형사소송에서 이제 연장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냐면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닌 것은 그 후에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법 1조 1항에 있어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에 법률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생각해봐요. 이게 없으면 우리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특히 정권 바뀔 때 다수석 바뀌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막 우리 그 북한 비슷하잖아요. 잡혀가요 제가. 잡혀가고 막 그렇게 된다고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죄가 아니어서 잘했는데 오늘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막 긴급 체포합니다. 잡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얘기해드리고 저게 이제 형벌 불소 원칙은 그 우리 사례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내에 짧게 이런 게 있었고 작년 변호사 시험
2문 마지막 문제가 형법과 형소 통합돼서 이제 이거 낸 건데, 예, 이제 사실 형법령이요. 이제 형소형이 이건 나중에 이제 공소장 변경 추가냐 추가 기준에서 추가를 해서 이제 물어봤을 뿐이고, 사실 형법령이요. 그래서 저거는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셔서 여러분 성문법주의는 뭐 모르지 않겠지. 예,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형벌은 형법과 형벌 관련된 거는 누가 제정해야 돼요? 국회에서. 우리 대표. 아까 시민계급 혁명 얘기했잖아. 우리가 믿고 위임했잖아요. 우리 권한을 위임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만 제정해야 돼. 그래서 성문법주의가 국회 제정법주의야. 근데 이제 다만 모든 걸 국회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 전문적인 영역은 어쩔 수 없이 행정부에다가 넘겨서 하위 법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 성문법주의하고 명확성 원칙이 겹쳐요. 성문법주의 위반이면 대부분 이제 포괄임금지 원칙 위반이거든. 명확성에도 위반되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개원을 해요. 87년 헌법이 9차 개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88년부터 사실상 개원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막 성문법주의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이 엄청 많았어요. 헌법할 때.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미? 37년 지났잖아. 요새도 그따구 그 법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욕 먹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하고 명확성 원칙 반하는 건 없고 적정성 원칙 계속 헌재에서 때리니까 우리 영역 아니고 이제 이 동네 두 개가 결국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해석은 알다시피 원래 처음에 입법자들이 A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규율하려고 제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현상이 복잡 다기화되다 보니까 예상 못한 A1, A2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혹시 확대 적용할 수 있냐. 이게 유추해석이거든. 원래 예를 들어 자전거만 생각했어. 자전거 오토바이 이것만 생각했다고. 근데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동형 전체장, 그러니까 이동형 그 개인형 이동 장치 있잖아. 그거 타고 다니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잘 우리 영역 아니지만 도로교통법하고 이쪽 이제 특가법에 이런 쪽에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것도.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요. 이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는 따로 뺐었어. 근데 개인형 이동 장치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거야. 처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넣었다가 지금 자전거 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형량이 되게 낮아. 같은 음주도 처벌은 됩니다만 되게 약하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법들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생기기 전에는 결국은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원동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원동기 자전거에 넣어야 될지 그게 유추해석이라고. 아니면 자전거로 넣어야 될지 이게 유추해석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유추해석이 결론에 있어서 피곤하게 유리하게 하면 돼요. 근데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혹시 해서 하는데 옛날 옛적에 우리 쪽에서 등장한 게 있는데 이 유추해석도 한번 등장시킨 적은 있어요. 여러분 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 그거를 축소해석해 돼야 안 돼요? 불리해지는 거잖아. 반대로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을 축소해석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수자백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수자백 우리 형법 52조에 가면 임의적 감면이야. 자수자복이다. 52조는 자수자복이라 그래서 자수자복을 하면 원래 정해진 형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임의적 감면. 유리한 조항이죠. 근데 그거를 판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범행 발각전 이런 식으로 자수의 개념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자수는 형법에서도 나오고 형수에서 나오는데 이제 형법에서 더 잘 나와. 근데 우리 객관식용이라서 안 배우긴 하겠지만 개념만 아시면 이게 수사의 단서인데 수사의 단서가 뭐냐면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전 단계야. 수사 혐의를 수사에서요. 혐의를 다시 어떤 상황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거야. 근데 혐의 포착하기 전을 우리가 내사 단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혐의 포착하게 되는 원인자를 수사의 단서, 영어로는 클루, CLU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 자수 세 가지가 되게 형수에서 나중에 열심히 배울 건데 제가 그 판례가게 한 자수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 이게 자수예요. 다시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 어디에도 시기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범행 발각 전후 없었죠. 근데 거기서만 유독 범행 발각 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거야. 유추해석 금전칙에 반한다. 알겠죠? 그게 우리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어디 시험에도 다 나왔었고. 또 이제 대신에 피고한테 유리한 뭐 여러분 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 이런 게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살면서 들어봤지.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몽둥이로 때렸어. 그래서 특수상해 고의로 때렸다 치더라도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해. 특수상해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런 거거든.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거를 축소 해석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원칙은 간단히 얘기했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을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한다. 그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에 보시면 범죄 성립과 처벌 및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뒤에 뭐 처벌 조건 이런 거 나오는데 요것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네, 아니야 1교시부터 괴로워 만드니까 우선 넘어가시고 2교시 때 이거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 범죄 성립과 처벌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거 금지한다.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자 바로 10페이지에 하단에 나오는 게 바로 뭐 있어요 여러분? 소송법 규정이죠. 제가 얘기했잖아. 소송법 규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써있죠 여러분? 밑줄 그어두세요. 범죄 가벌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가벌성이 형벌이잖아요. 형벌과 관련 없는 것은 소급표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래서 원래 헌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헌법에서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 원칙 이게 이제 있어요. 법적 안정성, 신뢰보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형법과 관계 없는 거더라도 막 소급해서 막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너무 불안정해지죠. 생각해봐요. 공소시효가 아무리 형벌 불소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랬더라도 실컷 이미 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든. 그래서 드디어 새 세상이다 하는데 갑자기 야 오늘부로 공소시효 연장됐어. 다시 잡아가. 이럴 수는 없죠. 그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 원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런 법 원리에선 또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과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법 배우면서 많이 나올 건데 부진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입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요놈이 1년 남았거든. 근데 갑자기 연장되는 거야. 또는 그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야. 이런 게 부진정 소급입법이에요. 부진정 소급입법. 이에 반해서 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법률상 사실상 관계까지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 완성됐어요. 그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처벌하는 그런 거. 여러분 진정과 부진정 중에 어떤 게 훨씬 법적 안정성 신뢰보를 깨트려요? 진정 소급입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론 어떤 A 범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거는 무조건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래버리면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가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진정 소급입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사실상 거의 인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5.18 특별법 때 예불경심이라고 하는 4가지 예외사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나마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5인 위헌 4인 합헌 해가지고 나왔었거든. 예,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정 소급입법은 거의 안 되고 부진정 소급입법은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이 입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론에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허용이 돼요. 그리고 아마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내 보면 웬만하면 대부분 부진정 소급입법은 긍정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시효도 부진정 소급입법까지는 허용합니다. 근데 진정 소급입법 허용한 적 없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했거든. 특정 범죄. 근데 보통 법이 개정되면 부칙에 그걸 써줘요. 부칙에 이 개정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범한자부터 적용한다.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뭐 언제 것까지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둬요. 그런 걸 경과 규정이라 그럽니다. 경과 규정. 앞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 이 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써준 것을 경과 규정.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공소시효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경과 규정을 안 뒀어. 이렇게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때는.
한편으로는 소급표 금전칙이 적용 안 되니까 그냥 소급 적용해도 돼?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쪽에서는 비록 소급표 금전칙 적용 안 하지만 법치국가 파생원칙, 법적 안정성, 신뢰보 이런 걸 고려해서요. 원칙은 소급 적용 안 합니다. 해석을 안 해요. 해석으로 적용을 안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은 형벌 불소 원칙, 즉 소급표 금전칙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아셨죠? 특히 공소시효가 아닌데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줬어. 아예 아니라고. 하지만 법치국가 원리 파생 원칙인 신뢰보 원칙, 법적 안정성 때문에 쉽게 소급 적용 안 해줘요. 아셨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형소 가서 배우시고. 자, 바로 옆에가 이제 공소시효 얘기가 써 있잖아.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여기 판결지 1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헌법 13조 1항 전단이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가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이게 공소시효거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가 관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소시효가 뭐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에요. 범죄 종료 시부터 우리 형사소송법 249조에 가면 7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25년,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에서 7가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형일 때 법에 최고형이 사형으로 돼 있으면 25년, 그리고 무기징역 돼 있으면 15년,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면 10년, 그 미만은 뭐 7년 이런 식으로 막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걱정 마. 우리 다 법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공소시효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적용 대상이 아니래잖아. 예. 그래서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디에? 형벌불소 원칙에. 헌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법, 이게 5.18 특별법이 뭐였냐면 전두환 노태우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시부터 진행이 돼요. 근데 12.12 그때 이제 내란이 있었을 때 12.12 군사반란이 있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근데 5.18 계엄 전국 비상계엄 해제 이거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었어. 그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법은 이게 소급정에서 처벌하는 거였거든. 이 법은 진정소급입법이에요. 써있잖아요. 부진정소급입법이에요. 써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 언더라인 돼 있죠.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이게 우선한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화된다. 합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 만약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은 뭐가 돼? 진정소급입법이에요. 자, 그래서 써있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볼 때 진정소급입법인데 한 줄 밑에 써있죠. 그 줄 끝에 갈까?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제가 아까 계속 떠들었잖아.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정소급법은 원래 안 돼요. 하지만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헌법상이고 예불경심이라고 제가 옛날 공부하면서 외웠던 거예요. 예불경심 그런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 소급법을 정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으로 갔어요. 진정소급법을 보더라도. 그래 놓으니 헌재에서 합헌하니까 바로 대법원 판례가 오케이 하면서 이어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써있죠.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해서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됐어요. 쭉 가시고 밑에 2번에 네모 2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형사소송에서도 좀 문제되는 건데 같이 좀 넣어놨어요. 보시면 자,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법에서 개정을 하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 언제까지 또는 시행 후 최초 범죄 범한자부터 또는 공소 제기된 자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써 있는 거야. 자, 이랬을 때 그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거기 써 있죠.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형법이라면 소급표 금전칙이 있다고. 형벌 불소 원칙. 근데 형사소송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12조 1항과 13조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써있죠.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은 범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밑에 사례에서 잠깐 보세요. 아동학대 처벌법 요새 이제 근자에
부모나 이런 쪽 특히 막 계모, 계부가 애들 엄청 괴롭히잖아. 친부모, 친모도 뭐 기능이 있는 인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대부분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수조사하고 그랬잖아. 얘 학교 안 오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죽은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연장한 거예요. 이 규정을. 자, 보면 34조는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1항에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에 불구 해당 아동학대 범죄 피아동이 뭐라고?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직 아이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 법 적용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직접 이제 대법원까지 억울하다 나도 적용시켜달라 했던 사람이 이미 성년에 달해 있었거든. 이 법 시행 당시에 성년에 달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주장한 거죠. 오케이, 법이 신설됐으니까 내가 성년에 달한 날 때부터 이 공소시효만 아직 안 지나면 된다. 이런 이제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한 10년짜리라고 해봅시다. 10년짜리인데 자 뭐다? 이 양반이 지금 한 27살이야. 그럼 이제 성년에 달한 날부터 몇 년밖에 안 지났어? 7년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나 적용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아니 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은 애들 걔들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금방 그 친구처럼 얘기하면 지금 한 50대 60대 된 사람 그 사람들 자기 적용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 시행됐으니까 이때부터니까 성년은 이 법 시행할 때 이미 다 이제 성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도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 판례가 잘랐어요.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은 애들까지만 적용시켜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사실 5, 60대는 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일 애매했던 게 그러니까 아까 10년짜리 공소시효라면 성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29살 한 이 정도 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제일 이제 애매했었겠죠. 근데 적용 안 시켜줬어요. 결론적으로. 자 밑에 보시면 굵은시 보시면 세 번째 끝에 아동학대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등 공소시효 정지하는 특례 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 처벌법이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시행일인 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고 특히나 또 이제 이거 하나 더 문제됐던 거에 뭐다 이러면 실제 이 법 시행 당시에 성년에 달한 사람은 적용 안 되는 그것까지 이제 형소에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좀 그랬어요. 진정 소비법까지는 안 했고 이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은 쪽까지만 적용했다. 원래 뒤에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판례번호 2개잖아. 하나만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형소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세요. 이런 거 했다는 거. 자 그거 알아시고 그 다음에 그 보안 처분 됐고 이건 넘어가시고 저기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에서 자 판례 변경 별표 판례 변경 이게 우리 사례선 내기 딱 좋아요. 판례 변경 뭐냐면 판례 변경도 이게 소급표 근원칙 적용 대상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가 공소지가 됐어요. 이제 A 범죄 저질렀다고 공소지기 됐는데 기존까지는 판례가 처벌이었었거든. 처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판 진행 중에 전원합의 제로 바뀐 거야. 더 이상 이 행위는 처벌 안 함. 이렇게 바뀐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판례 변경이 법률 변경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판례부터 보시면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위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원칙 대상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여러분 소급표 금지원칙은 전제가 뭐였죠? 법이 도중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거예요. 기존에 없던 법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법이 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근데 판례 변경은 조문은 그대로 있고 해석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야. 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판례 문구 외우세요.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론입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 이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하여 형벌 불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알겠죠?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아닌데 그럼 유리해진 건데?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잘못 얘기했었네. 다시 얘기하면 얘가 처음에 공소제기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전 판례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거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때 판례가 뭐래요? 대법원이 아니다.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있죠? 그래서 요 문구 좀 잘 외워두시고 밑에 보세요. 변시 그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 책이 변시 쪽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넣어놨던 거 하시고 도중도중 우리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드립니다. 자, 만약 1심과 항소심이 링크 설정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게 저작권법 침해와 관련된 거였는데 이 사건 상고심인 대법원이 갑에게 불리하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면 죄형법정지 관점에서 이 상고심 판결의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뭐밖에 없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작되면 쟁점을 이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법원이 갑에게 불리하게 기존 판례를 변경, 유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결국 판례 변경이 거의 밑줄 하나 그었어요. 결국 판례 변경이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인 바 이를 검토한다. 됐죠? 그래서 딱 이걸 쓰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례 변경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동네는요. 그 애초에 학설은 변시 쪽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 못 써. 세모 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 말고 판례만 동그라미 치고 가십시오. 이런 학설들이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가 나가면 채점 기준표를 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 저도 실어놨어. 저도 보면 이런 견해가 있었구나. 나도 잘 몰랐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쓸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걸 쓰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판례만 외우세요. 그래서 판례 딱 쓰시고 끝내면 돼요. 아까 외우라고 했던 판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그대로는 못 외워요. 근데 이제 핵심 문구가 결국 판례 변경은 뭐다 여러분? 그 줄 끝에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요 말이 들어와야 돼.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한 줄 밑에 차라리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에 법률 조항에 근거 처벌한다 하여 형벌 부서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줄여서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는 지금 웬만하면 다 중요해서 굵은 글씨 언더라인해서 말되게 쭉 써놨는데 도중도중에 제가 판례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예비 끝나고 기본하고 이제 막 답안도 쓰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제 더 줄일 거야. 요 문구만 쓰세요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예비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세요. 이렇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검토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원래 검토는 언제 쓰냐면 학설도 쓰고 판례도 쓰고 그럴 때 이제 보통 학판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학설 안 쓰고 판례만 썼어. 검토를 해? 안 해요. 그냥 판례에 따르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법원행시의 특징은 대부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목차를 좀 잡아서 따로 판례 태도 사내교 이렇게 좀 쓰십시오. 이 답안이요. 여러분들 그 스킬이에요. 스킬. 참고로 이제 민사랑 형사랑은 좀 방향성이 달리 갈 건데 특히 형법에서는 여러분 결론부터 쓰지 마세요. 민사에선 결론부터 써도 돼요. 결론 딱 쓰고 정권 있다 없다 하면서 이제 법적 근거 하면서 막 조문 써가면서 해도 되는데 형법은요 논리 체계적에서 구성력에 해당하고 위법성 인정되고 책임까지 인정되고 막 이런 걸 다 뒤로 짝짝짝 확인돼야지 최종 가는 건데 결론부터 썼는데 만약 결론부터 틀렸다 하면 일단 인상도 안 좋고요. 교수님들이 여전히 채점하는 사람들이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이 버전대로 가십시오. 있죠. 그래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 이제 2차가 따로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게 이제 떨어지고 온 거야. 2차 떨어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1차는 다시 그러니까 3차에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2차를 다시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해는 제가 알려준 대로 했고 그 다음에는 바꿔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점수가 공부를 더 했는데도 훨씬 안 나온 거야.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가서 답안까지 복사까지 해봤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제 좀 확실히 그렇더라고. 답 틀리면 그냥 점수 거의 안 줘버렸더라고. 근데 거꾸로 했는데도 답 틀린 건 점수를 좀 줘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썼으니까. 뒤에 가서 포선만 좀 잘못했을 뿐이니까. 근데 결론부터 틀려보니 인상이 안 좋으니 그어버리고 뒤를 별로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점수가 확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다시 바꿨어. 물론 1차부터 다시 봤어요. 다시 떨어졌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붙긴 붙었어. 근데 알겠죠? 이렇게 답안 형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십시오. 민사랑 형중 아마 거꾸로 써도 된다고 그쪽에 아마 가르칠 거야. 결론부터 해서 했을 건데 우리 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판례 그대로 가시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세 번째 줄 가는 거죠. 결국 사안에서 상고시민 대법원이 갑에게 불리하게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했더라도 소급표 금전칙에 반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상고심 판결은 정당하다. 항상 물어본 대로 답하세요, 여러분. 정당하냐? 정당하다. 위협하냐? 위협하지 않다. 위협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게 가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이게 이제 우리 성폭법 관련해서 요 소급표 금지원칙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떠올릴 겁니다. 나머지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와 이런 아름다움. 자 유추해석 금지원칙 가서 잠깐 보시면 유추해석 금지원칙에서 개념을 합시다. 유추해석도 한 번씩은 등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의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 규정에 가능한 문헌의 한계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금지되는 경우 보시면 불리한 유추 적용이 금지돼요. 그리고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유리한 사유를 제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막 섞어 써야 되니까 어디에서 구별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증인 이런 건 뭐 어떤 개념이에요? 이미 공소직이 된 다음 공판 절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 참고인은 수사 단계 아셨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나중에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참고인이 이게 목격자일 수도 있어요. 증인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공판에 들어가면 증인으로 나와요. 증인으로. 참고로 참고인은 강제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안 나오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의무도 있어. 그래서 특히 출석 의무 불이행하면 소송비용 부담시키고 500만 원 과태료, 7일 이내 감치 막 이런 것도 다 때려. 그리고 구인장 밟아서 끌고 오고 막 그렇습니다. 차이점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공소제기가 뭐냐 이게 수사의 종결이에요.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때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혹시 뭐 용의자 이런 건 법정 용어 아니에요? 법정 용어 아니에요. 용의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는 법정 용어 아니고 굳이 나가면 이제 이게 내사 단계가 있는데 수사 이전 보통 이제 입건 이거 전 단계인데 피대사자 여기는 뭐 참고인 이런 것도 없어. 다 그냥 피대사자예요. 피대사자 내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가끔 용의자 뭐 이런 말 쓰긴 합니다. 이런 쪽에서 쓰긴 하는데 법정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은 여기서부터 규정해요. 헌법은 내사 단계부터 규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여기서부터 규율해요. 수 단계부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용어 처음 나오니까 얘기는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고인한테 불리해지는 건 안 된다 했고 유리한 사유 제한적 유추 이건 이제 좀 이따 여러분이 그 범죄 성립 요건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불리하게 되면 안 된다. 유리한 거 그거 얘기해 드리고 저기 보시면 유추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보면 유리한 거 돼요. 유리한 거 되고 자 방가로 2번 역시 별표하십시오. 소송법 규정인데 아까 여러분 소송법 규정은 유추해석 금지원칙 소급표 금지원칙 적용 안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유추해석 금지원칙도 원래는 적용 안 해. 근데 이제 소송법 규정 중에 소추조건이라는 게 있어. 소추조건. 이거 할 게 많은데. 자, 소추조건이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유한 요건이야. 공소 제기 유효 조건. 아까 공소시효 같은 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소추조건이 공판정에 들어가면 소송조건이라고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유효 조건이 이제 공판으로 들어가면 소송조건으로 바뀌는데 그게 또 법원이 유무죄 실체 판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말로 바뀌어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 이제 간단히만 얘기할까? 어차피 나중에 형소 때 배우겠지만 제가 다 할까? 이쯤에서는 쉬라고 할까?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 자, 우리 법원 가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말고도 다른 판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죄 판결을 우리가 실체재판이라 불러요. 실체재판. 여러분 실체라는 것은 유죄, 무죄와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이 실체법. 유무죄는 어디서 갈라? 형법에서 가르잖아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고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청구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것이 실체법, 민법.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절차법이 민사소송법. 아셨죠? 그래서 실체법, 절차법 그렇게 나누는데 특히 우리 쪽에서 유무죄 얘기가 나오니까 맨날 실체진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 실체진실이에요. 유무죄를 가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없어야죠. 죄를 짓는 놈은 처벌받고 죄를 짓지 않는 놈은 처벌받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실체진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유무죄 판결 외에 형식 재판이라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형식 재판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검사 입장의 소추 조건이야. 예를 들면 공소시효. 공소시효 완성되면 검사는 원래 공소제기하면 안 돼요.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로 끝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공소제기라면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 못하고 면소 판결로 끝내야 돼요.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형식 재판 사유가 총 15가지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원래 맨 처음에 형소 시작하면 첫날에 이제 개념 좀 설명하고 숙제를 내요. 15가지 암기. 그래서 계속 한 2, 3주 물어봐요. 아마 우리 이제 2, 3주가 아니지. 공무원 하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해서 계속 막 물어보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 원래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소추 조건이에요. 그런 게 소추 조건. 그래서 형식 재판 사유 관련된 거. 소추 조건. 대표적으로 피고인 사망도 있어요. 피고인 사망하면 재판 못 하죠.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다양하게 나온 게 뭐 사면을 받았어. 일반 사면. 그래도 재판하다가 뭘로? 면소 판결로 끝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유를 원래 외우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기본인데 나중에 거기서 하시고 어쨌든 이 소추 조건은요. 읽어보면 동그라미 칩죠. 소추 조건은 자 실질적으로 객관적 처벌 조건이나 인적 처벌 조건 사유와 근접해 있는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처벌 조건이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 금지됩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추 조건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조항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놈이 나쁜 놈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벌 못해요. 피고인한테 되게 이게 유리한 조항이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당연히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요건 하나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1번, 2번이 형사소송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이건 우리 형법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소를 배우고 나면 참 제가 편하게 얘기할 텐데 젠장할. 자, 여러분 친고죄 이런 건 이제 형법 얘기니까 알아줘야지. 그래도 살면서 친고죄 들어본 적 없어요? 친고죄, 반의사 물벌죄. 여러분들 다 법 없이 살았구나. 법 없이 살면 저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살죠. 저 같은 사람도. 자, 친고죄는 뭔 뜻이냐면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권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돼요. 친히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친고죄인 거하고 원래는 친고죄가 아닌데 일정한 경우에 친고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알아두시고 이항 비동거 친족간 재산범죄. 자, 막 두 문자가 벌써 튀어나오죠. 그래서 절대적 친고죄가 뭐냐면 모욕죄, 비밀침해죄. 쓰세요 얼른.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욕, 비밀침해, 사자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시험에서 친고죄 등장해서 모욕죄가 등장할 거예요. 모욕죄가. 그리고 상대적 친고죄. 원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도죄는 강도는 원래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는데 친족 상도례가 뭐냐면 그것도 얘기하지. 이제 우리 형법 328조에 가면 1항, 2항에 있는데 1항이 동거 친족. 쉽게 해서 이제 직배, 동동배라고 돼 있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거 훔쳐왔다고.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거 훔쳤어요. 그래도 형 면제입니다. 범죄 성이면 되는데 형만 면제돼요. 이런 걸 친족상도례라 그래요. 친족상호 간의 도적질에 관한 예. 이런 것까지 법이 들이대면 돼요? 그냥 아버지가 싸다고 하면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번 개기면 되지.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는 거야. 근데 1항이 이제 동거친족이고 쉽게 해서 동거친족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이 비동거친족이에요. 따로 사는 형, 따로 사는 사촌형 뭐 이런 거. 근데 배우자하고 직계는 따로 살아도 들어갑니다. 1항으로 가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금방처럼 원래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닌데 비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 되면 친고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상대적 친고죄로 많이 내요. 상대적 친고죄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제3범죄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제3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절도, 강도는 적용 안 돼요.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칼 들이대는 건 아니지. 그래서 강도는 아니야. 거기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족간에 맨날 절도 아니면은 공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등장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줘야 돼. 고소를 해야지 공소지기 할 수 있고 법원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이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보세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알겠죠? 원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에서 공소지기 할 수 있어요. 법원도 유무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피해자가 잠깐만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버리면 공소지기도 안 되고 공소지기 했다가도 뭐돼 여러분? 유무죄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 판결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은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그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 정도만 우선 알아두세요. 나중에 강론 가서 필요하면 외워야 되면 또 제가 얘기해 드릴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이런 게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 233조에 가면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을 병 셋이서 A를 공동으로 모욕을 한 거야. 사람들 엄청 많아서 야 이 병신아, 아이 대가리 닭대가리 이러면서 막 뭐라 한 거야. 네 같은 놈이 뭐 한다고 막 해서 사람이 이제 모욕을 준 거야. 그럼 모욕은 뭐냐면 공연히 사실적 신 없이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 경멸적 감정 표현을 통해서 피해자의 쉽게 해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돼.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경멸적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쌍욕하고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모욕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갑을병 셋이서 A를 모욕을 했다고. 공동정범이에요. 그런데 A가 갑 한 명만 고소했다고. 참고로 모욕죄가 친고죄라니까. 그러면 누구도 같이 고소된 걸로 봐요? 을병도 고소된 걸로 봐요. 그 처음에 셋 다 고소했다가 갑 한 명만 고소 취소래요. 전원이 취소된 걸로 봅니다. 이런 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에요. 피해자의 자의에 따라 국가의 공형벌권이 좌우된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 시험 진짜 잘 나와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영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 반의사불벌죄도 준용을 해야 되냐. 맨날 그게 잘 나와요. 여러분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 통상은 불리한 걸로 봅니다. 왜냐면 잘 봐요. 아까 피해자가 A가 갑 한 명만 고소를 했거든. 근데 누구까지 고소된 걸로 봐요? 다른 데까지 고소된 걸로 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만 고소하니까 을병 와 이랬거든. 근데 갑자기 뭐 007 빵도 아니고 007 빵 하니까 양옆에까지 이거 하잖아. 그래서 이제 같이 고소된 걸로 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불리한 규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불리한 규정은 함부로 확장 유추해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의사불벌은 규정이었거든.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여기도 보시면 1번에 써 있어요. 보세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33조가 참고로 이제 공정거래 내 고발 위에 따르십시오. 이거는 반의사불벌은 아니고 즉시고발 사건 또는 전속고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즉시고발 사건 또는 전속고발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유관기관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예요. 뭐랑 비슷해요? 친고죄랑 비슷하죠. 친고죄는 일정한 피해자든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다른 정부 관련 유관기관에서 고발 조치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공정위 사건하고 조세범 사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쪽에서는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이 필요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예비군법 누가 고발해야 돼? 동대장이 고발해야 돼요. 하셨어요? 예비군 가야 되지? 짜증나겠다. 자, 안 가도 되는 분들 복 받으신 줄 알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자, 여하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도 규정이 없거든. 전속 고발에도 당연히 유추 적용한대요. 써 있잖아요. 유추 적용한다고 해석한다면 바로 밑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뭐냐? 여러분 우리 민법 배웠죠. 우리는 행위 능력 배웠죠. 행위 능력. 행위 능력. 법률행위 능력이 줄임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 능력 있는 자가 법률행위를 해야지만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형사소송에서는요. 소송행위 능력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소송 능력이라 그러는데 소송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소송을 해야지 유효한 소송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을
19세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형사소송에서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신이 하는 법률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상 의미 이런 것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인정해줘요. 능력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증언 능력도 소송행위예요. 그러니까 각 소송행위마다 좀 달라. 증언 능력은 우리 판례 만 3세 10개월도 인정했어요. 여자아이. 그러니까 이런 처벌불원, 반의사불벌 이런 것도 13세 10개월짜리였을 거예요. 얘가. 중학교 3학년 14세 9개월이었나? 하여튼 뭐 애들 여러 개 있는데 걔가 혼자 와서 처벌불원을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민총을 좀 맨날 배웠나 봐. 그래가지고 경찰 저기 내 딸인데 미성년 나 법정 대리 나 고소 그거 취소하려고 얘가 반의사불벌하고 갔다며 내가 취소하러 왔어.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범인은 그 당시 피해자였겠죠. 만세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아빠가 와서 야 저기 취소 처벌불원 반의사불벌 의사표시한 거 내가 취소하러 왔어. 이거 인정하면 피고한테 어떻게 돼요? 피해자한테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세 부르고 왔더니 다시 잡혀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행위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자 읽어볼게요. 판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성보법,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하고 소송 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전칙이 적용된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명문에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처벌부 의사표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추해석 금전칙에 반한다.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벌불원 처벌불원 의사표시 뭐 할 수 없다 이런 말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없다니까. 형사소송 어디에도. 근데 그거를 민법 갖고 와서 적용했다니까. 이해됐죠?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잘 외워두세요. 이거는 우리 형법 형사소송 연관돼서 이제 자주 등장한 것들이니까 우리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적론적 축소해석인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 허용 여부에다가 그 본문의 두 번째 줄 예 있죠. 별표 치십시오. 이게 판례 사안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공직선거법상 자수의 의미를 범행 발각전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거라고. 그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돼요. 또 유추해석 금전칙에 반한다. 요 판례 하나 외워두십시오. 전적으로 나중에 어쩌다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읽은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사례에서도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넘기세요. 쭉쭉 넘기시고 너무 기쁘다. 자 지금 적정성 원칙까지 다 패스하세요. 쭉 해서 다 넘기세요. 적정성 뒤까지 다 넘기시고 쉬었다가 이제 형법 이론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